네, 안녕하십니까. 김낙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던 동계 선생님 학술회의에 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내암 정의동이 인조반정을 계기로 패퇴한 뒤로 내암의 제자였다, 우리 조상이 내암의 문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선생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그야말로 그 옛날에 그 사제관계는 생사와 영역을 같이 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킨 분이 바로 동계 선생이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전부터 이분을 굉장히 존경을 했었습니다. 오늘 동계 선생에 관해서는 범국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선생의 일면을 이제 보는 것에 불과하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은 충분히 동계 선생의 어떤 의리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어제 이 책자를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이 학술 주제도 조직을 아주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오락 선생의 어떤 그 영남 지식인들의 사상 동향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교육 관계, 또 범국회의 유래와 전개가 어떻게 됐느냐, 특히 또 더 나아가서는 20세기에 와서 이게 다시 어떻게 다시 조직됐는가 등등, 이런 주제가 아주 잘 기획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참 보기 드문 주제이고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지만, 이 하나의 모임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해명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원래 2시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른 학회에서 보기 드문 그런 시간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회는 보면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발표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쓴 글을 요약 정리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론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토론회는 대부분 요식행위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번 2시간 계획한 거는 참 보기 드문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문제도 있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토론해 주시는 분들도 짧게 요약해서, 써온 거 다 읽지 마시고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는 분도 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먼저 정오락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보호교과의 정시열 교수님께서 이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의 감성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거기서 이 범국회를 생활 감성의 영역에 넣었던 것도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시열 교수님 그 논평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오락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우락 교수님 발표에 토론을 맡은 영남대 정시열입니다. 제 토론은 이제 39에서 41쪽에 있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정리하자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있는 학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성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통용되고, 이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활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에 참고도 하면서 살아가듯이 완벽하진 않지만 문학을 분석하는 틀도 저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문학 작품의 일부분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어떤 식의 분석 틀이든지 모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우리 정우락 교수님께서 제시한 이 분석 틀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조선 후기, 중기 후기 한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할 부분은 40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제2장과 제3장의 연결점이 희미하다는 점입니다. 2장이 거시적인 관점의 내용이고 3장은 미시적이며 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아서 좀 이래 서로 따로 논의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지 감성 유형에 대한 제 첫인상은 단순하면서 낯익다는 것입니다. 영남 지식인의 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학, 낭만, 생활, 사회라는 틀은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성녀들의 선실하면 모를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범주 내에 들어오지 않을 작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영미시나 독일시 등 모든 국적의 시가 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양이라면 도학 감성을 철학 감성 정도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 네 가지 감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인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서 선한 인간, 악한 인간, 혼재형 인간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유형별로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3장의 감성의 네 가지 유형에 나오는 그 14페이지 1번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념과 이상이 우세한 것이 도학 감성이라면 이념과 이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상과 실제가 우세한 것이 낭만 감성이라면 어떤 상태가 이상과 실제가 우세한 경우인지, 실제와 현실이 우세한 생활 감성에서 실제와 현실은 또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이념과 현실이 우세한 사회 감성은 이해가 잘 갔습니다. 네 번째로 21쪽에 있는 표 1번을 보면 경북의 국곡 59개를 모두 도학 감성으로 분류했는데 이들 중에는 표 2번에 제시된 25페이지에 우곡 20경처럼 낭만 감성에 속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4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 교수님 어떤 문제의식들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반응의 불일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셨는데 역사상 수많은 환란 속에서도 일상이 존재했듯이 이러한 불일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깊이 논의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감성 유형의 복합성, 네 가지 감성 유형 중에서 두 유형이 혼재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적 감성의 작품들을 통해서는 어떤 점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네 감성 유형과 관물 이론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이를 정치하게 다룰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얻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계에 기여하는 양질의 글로서 매번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정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부족함이 많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 질문이 7개입니다. 7개인데 종합해서라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실 그 한 질문 한 질문이 굉장히 어떤 무게가 있어서 답변을 시간 안에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해 주신데 보면은 2장하고 3장 연결 고리 이거 사실 제가 좀 의도한 바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오늘 주제하고 사실 그 제가 맨 처음에 덜머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된 것이면 전후 사상의 동향하고 그 동계 그다음에 범국회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계회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전체 구도 속에서 잡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문제 제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상생활과의 특수한 경험을 이게 동시에 좀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이제 전쟁을 경험하고 이런 전쟁기의 일상은 유지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험난한 역사적 상황에서도 이와 전혀 맞닿아 있지 않는 이런 작품도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페이지 보면은 그 문제를 제가 조금 써놨습니다. 2장과 3장의 관계를 33페이지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대명 의리 정신 그리고 춘추 대의 정신하고 뭐 사회 감성이 어떻게 그 결합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 뭐 이러한 것들을 거기 이제 제시하는데 거기 잠시 보시면은 강호 지역의 춘추 대의 정신과 그 사회 감성, 그다음에 그 이 강자 지역의 주리적 전통과 도학 감성, 강한 지역의 실용주의적 학문 경향과 생활 감성으로 친연성을 갖는다. 그리고 낭만성은 이 인간이 지닌 보편 정서로 고유의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이 도학과 사회 그리고 생활 감성과 또 무관하게 이제 작품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조 반정 그 이후에는 오히려 도학 감성과 사회 감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이 이제 유지되는 어떤 이러한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하게 논의가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맥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단순하고 낯익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론화 작업은 언제나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사실 그 단순하고 낯익어야 되죠. 그런데 이 단순하고 낯익지만 한 번도 이러한 체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우리는 다뤄보지 않았죠. 그래서 대체로 이 보이는 대로 작품을 대체로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그것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을 이론화해서 이를 통해서 작품을 보면 어떤 그 장점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작가가 이 네 가지 감성이 한 작가에서 사실 다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러한 표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 보면은 그 작가의 대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여기에 표 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품이 예컨대 백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네 군데가 다 나타나는데 조금 몰려가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향은 또 시대별로 조금 다른 어떤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 작품을 따져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좌표를 설정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네 가지 감성 유형의 어떤 타당성 문제인데 이 유형은 사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상과 현실, 이상이라고 할 때 꿈 이상 이건 사실 그 실현이 불가능한 거죠. 현실 같은 경우는 실현하는 거고 꿈은 지향하는 거고 실현이 되지 않을 때 대체로 쓰는 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용어가. 그다음에 행동성의 여부에 따라서 이념과 실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논문 안에는 써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상으로만 존재할 뿐 가능성이 없고 이념은 가능성은 있지만 하나의 어떤 정신 현상으로
나타날 뿐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낭만 감성의 경우에는 이상과 실제가 우세한데 이것은 대체로 어떤 구체성에 근거해서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호수를 바라보면서 무한에 대한 동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자유로운 어떤 창조력을 얻는 경우, 이때 이제 흔히 우리는 그 낭만 감성이 작동했다. 그 고전적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흥치에 대한 문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흥치는 대체로 구체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동경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창조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와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는 그 행동성에 입각한 개념이고 현실은 가능성에 입각한 그런 개념입니다. 생활은 가능한 그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동반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구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경시, 팔경은 짝수로 되어 있고 구곡 같은 경우는 홀수로 되어 있는데 이 5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3곡으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문화로 이제 확장되면서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인데, 짝수 같은 경우는 그 우수잖아요. 하나는 기수고 우수, 이 음양론에 입각해가지고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그 선입니다. 계곡을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곡을 따라 형성되는 이 구곡 같은 경우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본원을 추구해 나가는 거고, 이게 도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도학 안에 도통하는 게 있는데요. 도통도 보면은 저 위에서 이렇게 요순우탕 문무주궁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의 어떤 역할을 하고, 점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의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 근데 다 그러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봉우리를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점과 선이 서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그 복합적인 문화 구도를 굉장히 어떤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도 보면은 그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그 현상의 불일치. 제가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까 근대 민족 민중, 그런데 보면 대체로 현실 인식이 어떤가? 대체로 어떤 사람이 그 비판 정신을 가지고 윗사람 관리라든가 임금한테 들이받았는가? 그것에 이제 많은 어떤 강점을 주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문집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전쟁하고 전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불일치가 현실에 대한 어떤 박약이라든가 이렇게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사실 그 범국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구에 보면은 윤상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제 군수하다가 일제 강점기에 민족 운동하다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늘 했던 게 시회입니다. 시회에 보면은 전부 음풍노물이에요. 거기에 무슨 민족이라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명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그리고 거기에는 늘 모여가지고 눈에 그 핏발을 올리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충전하고 밤처럼 충전하고 이렇게 깊은 어떤 이 충만한, 그러면서 이제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어떤 탄착점, 이 공격점을 이렇게 딱 설정했을 때, 좌표를 찍었을 때 굉장히 어떤 강력하게 나아가는 어떤 그 힘들이 있었는데, 범국회도 아마 그런 어떤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유형의 혼재라든가, 그 다음에 자아와 상호의 관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다 하니까 이 정도 답으로 되겠죠. 예. 다음은 강규율 교수님 글에 대한 사대명 선생님의 연구원님의 그 논평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강규율 교수님 논문의 출을 맡은
연구원의 사제명입니다. 토론문은 65쪽에 있습니다. 본 발표문은 동계 정원의 생애와 교육활동 양상을 통해서 교육활동의 사회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이는 그들 간의 교육 관계와 활동을 구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녀학과의 교육 관계 전모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계는 시대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전쟁과 늦은 출산, 그리고 10여 년에 걸친 제주에서의 유배 생활, 그리고 외세에 대한 척발을 주장함으로써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남녀학과의 전통을 개선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상과 철학, 문학과 역사, 그리고 교육과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계의 삶과 교육인에 관한 발표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느낀 두 가지 측면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동계와 교육한 이들의 양적인 측면에 관해서입니다. 이 동계의 삶의 과정에서 교육 관계를 맺었던 이들은 대체로 대면과 비대면의 교육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글이 남아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면 교육 자료는 문진 내의 연보나 행장, 그리고 신도 비문 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비대면적인 교육 자료는 발표문의 네 가지 방법과 형태에서 각각 파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비록 이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일지라도 이는 향후 서부 경남 지역의 문헌을 통해서 이 교육인들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차제에는 가칭 동계 사후록과 같은 일종의 인명록의 작성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교육 활동의 주제나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이 동계의 시와 서에는 이 교육인과의 소통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회에서는 모임의 취지나 목적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에서도 이 교육 관계의 일단을 각각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지리산에서의 남녀학과 강화 활동에 참여했던 동계의 교육 관계 활동은 덕계오건의 영년 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고, 또는 남양 조식은 임거한 지 40년 동안 독서하는 과정 중에서 심신에 절실한 전원 왕행들을 차기해서 하나의 소본을 만드는데, 이를 학기라는 이름으로 붙여두었습니다. 이 수고본은 자획이 매우 자잘한 것이 많아서 만년에는 선열하기 불편했으므로 이를 좀 더 큰 글자로 옮겨 적기를 원했었습니다. 문인 내암 정인홍이 차제의 일을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서 분류할 것을 건의해서 스승 남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따라 내암이 수고본을 받아서 몇몇 후배들과 더불어 학기유편의 악고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동계는 학기유편의 발문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육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교육인 자료에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은 이를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동계의 교육관계와 활동이 지닌 의미를 밝히려고 했던 노고와 이 교육활동 양상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글과 문평에서 동계 사후록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응성하고 또 빈구석이 많은 글을 꼼꼼하게 읽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글 쓰면서 특히 이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이 부분만 가지고 써본 적도 없고 또 다른 글도 대부분 논문 소개한 부분으로 이렇게 뭐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써보려니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단언할 수 없고 그래서 제목도 아예 일면이라고 붙였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대면 비대면 얘기 나옵니다만 대면 비대면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는 또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교육 활동을 했던 하나의 양상으로서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증시, 서신, 계회,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우선 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주신 글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후 연원록 같은 이런 자료를 만들어낸다면은 동계 선생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이루어질 목표로 삼고 동계 사후 연원록을 위한 하나의 작은 출발로 생각한다면은 조금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본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학기 유편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거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자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뭐 이 남은 기간에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룬다면은 찾아서 교육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이제 일단 그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활동 속에서의 어떤 의미 같은 것은 아마 앞으로 천착을 하면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의미라고 제시한 것 이상의 의미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 뭐 저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꼼꼼히 읽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번은 이제 우리 박기용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논평과 답변입니다. 박기용 교수님은 본국회의 역사적 유래를 말씀해 주셨고 또 국화라는 것에 선비들이 부여했던 의미가 그 은거에서 절이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산 범국회가 만들어진 계기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남양연구원의 김종구 사무국장님께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예, 소개받은 남양연구원의 김종구입니다. 크게 큰 틀에서 그 선생님 발표문에 대한 의문이랄까 큰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건 없는데 그 관점의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짧은 소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우선 동계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앞서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질 의문사항을 소견을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량절과 관련된 특히 도연명과 관련된 이런 것들 물론 그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은 정보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부분이 아마 자료의 그 용산 본국회와 관련된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을 가져온 것이라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이 부분을 좀 약소하게 다루면 어떨까? 이게 용산 번국회의 핵심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약간 동계가 했던 번국회와는 다른 의도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 다시 전개된 1900년대 근대 전환기의 상황의 초점에 더 부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하고요. 두 번째 국가에 대한 그 언급이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4편 정도가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소개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추가를 하고 각주 등을 좀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절조라는 키워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뿐만 아니더라도 분명 절조와 관련된 그런 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간접 보조 자료로 사용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98쪽에 있는 두 번째 번국회 동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은 다른 발표자의 논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조금은 불린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중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명합파의 노선인데 내암의 노선인가 아니면 지역적 연명을 봤을 때 한강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측면도 분명 그 다른 분 논의에서 지역성을 논의하면서 지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한 지점을 다른 선생님 논의에서도 있었지만 간략하게나마 조금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번국회가 중단된 배경을 정치적 원인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간과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부가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논의의 의미랄까 그런 부분을 보면 회학, 시회 이런 부분을 보면 앞서 먼저 발표하신 정은학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과연 한쪽 측면만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얘기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그 사후 이후 100년 뒤에 일어난 사건 무신한 경우도 예를 들고 있지만 그래도 그 당대에 풍류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긴수작, 한수작이 일상생활에서 각각 논의는 경우가 과연 선비들에게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그 한수작이 증명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번국회에 관련된 작품이 남겨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고 자료적인 한계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동전의 양면처럼 아니면 긴수작 한수작처럼 다른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발표하실 때는 풍류 지점보다는 오히려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반대적인 측면, 한수작, 한가한 놀이, 여유, 여가랄까요? 그게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의 향사와 중량절 행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경건하면서도 그 이후에는 분명히 놀이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 웃을 수 있는 장면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발표를 통해서 들었지만 혹시나 부가적인 설명과 아니면 다른 관점 초점에 조금 더 부가할 수 있던 말씀이 계시면 한번 격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총 4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1번의 일과인은 뭐 질이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조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거는 다른 분들 발표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3번에 답변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만서도 물론 교수님 자유입니다. 김종구 선생께서 바쁘신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좀 줄일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국화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고를 이렇게 썼는데 이 문화사적 전환점이 그 국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취급할 수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것은 이게 이제 예를 더 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 원고 분량이 이보다 많은데 이 전체 분량이 너무 많아질까봐 줄인 면이 있습니다. 그걸 늘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번국회 동기하고 관련해서 보면 뭐 사후관계뿐만 아니라 혼맥도 거기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이제 구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신 부분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뭐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중단된 배경도 동계 선생이 중심 인물인데 분위기가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분위기가 풍류를 할 만한 그런 게 못 됐거든요. 못 됐고 중심 인물이 돌아가시니까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점차 이제 나이 들에 따라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성향이 아까 손병욱 선생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이런 점들이 이게 이제 중단된 배경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후손이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느냐? 그거는 저는 이제 이 정세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풍류를 어떻게 볼 거냐? 국화주를 마시는 걸 풍류로 본다면 다 풍류가 되죠. 되는데 그런데 화랑도들이 했던 그 풍류를 보면 단순히 마시고 노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목적성이 있었고 그리고 활동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그 기록을 보면 그냥 한 담 정도 술을 마시면서 한 담 한 정도. 그러니까 용산정이 낙무대 바로 앞에 있는 그 바위에 있었던 정자인데 거기서 국화주를 마시고 낙무대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개울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걸 국화주 한 잔을 풍류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이걸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단 일종의 놀이 문화의 한 형태니까. 그래서 당시 정세하고 관련 지으면 풍류를 그걸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던 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손병옥 교수님 논문입니다. 손병옥 교수님께서는 용산 번국회 참여자 명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고 이 빠진 분들에 대한 어떤 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연원을 얘기하시면서 대가야문화권의 어떤 그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설명하시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호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제안된 자료 속에 용산 번국회 개요로 본 조선 중기 거창 유림의 교육 현황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주신 손범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제 토론문은 131쪽부터 해가지고 133쪽까지입니다. 그 31쪽 내용은 논문의 개요를 설명한 거고 32쪽부터 해가지고 33쪽에 제 질문을 좀 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인데 지금 우리 주변 보면은 모임이 거의 나이 순으로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고 형은 형대로 하고 그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하는데 이 용산 번국회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형과 아우가 함께 요 모임에 나옵니다. 지금 팔송 전필당 선생 같은 경우는 25세였고 그리고 동계 정원생 같은 경우는 67세인데 나이와 그리고 부모 형제 이런 걸 막론해 가지고 친분을 그렇게 맺었다는 건 상당히 그 친밀한 관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전통이 끊어지게 된 배경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일본 군국주의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군국주의 영향에 또 다른 이유가 없는지 그하고 그리고 경술국주의 이후에 이런 나이와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를 떠나가지고 친목을 도모한 그런 모임은 없었는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용산 낙모대 번국회 재현 사적비에 보면은 세 가지가 차이 난다 했습니다. 그 해의 구성원이 6개 구월 21명에서 5개 구월 19명으로 바뀌었다는 내용과 그리고 회원 21명 가운데 조정생과 조시일보자가 빠져있다는 내용 그리고 거주지별 분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용산 낙모대 번국회 재현 사적비가 세워진 배경과 사적비가 세워졌을 때 왜 그 용산 번국회 선언 참고가 안 됐는지 그 이유는 뭔지 혹시 그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그 용산 번국회 계획으로 본 조선중기 거창 유림의 교육 현황에 대한 주제인데 조선중기 거창 유림 교육 현황이 후기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오늘날 거창 유림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이 한 세 가지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손병옥 교수님 답변은 아까 다 못다 하신 말씀이 이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짧게 예. 주십시오. 이상호 교수님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이 좋은 그 이런 용산 번국회와 같은 부자 형제 그 다음에 뭐 옹서 사이와 그 장인 또 이런 어쨌든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어떤 세대차 때문에 그렇겠죠. 나이차, 세대차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차이를 극복을 하고 그것도 술을 마시는 모임입니다. 어쨌건 술을 마시는 모임에 이렇게 그 나이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25세부터 67세에 걸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선조 사회에 특히 이제 그 양반문화, 뭐 선비문화를 할까요? 이런 것이 가지는 너무 엄격한 수직적인 그 질서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는 좋은 그 계기를 제공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못하고 그냥 기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뭐 우리가 경영법도 있고 또 존댓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 김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법은 다양하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용산동국회가 보여준다. 이런 전통이 지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잘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 뭐 선후배 따지고 한 해라도 먼저 뭐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오면 반드시 또 높이고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화는 이 지금 용산 본국회의 사례를 비춰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그래서 왜 이런 좋은 전통이 유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경직된 상하 질서가 엄격한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 건국주의 뭐 군사문화랄까 이런 영향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뭐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일제시대는 끝났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서양의 그 소위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또 문화도 이런 그 본래의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 모임을 가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용산 본국회의 그 회원 6개 고을 21명 또 5개 고을 19명 이거 지금 5개 고을 19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바로 이제 그 1911년에 세워진 비인데 그 비는 무슨 근거에 이거에서 세워졌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5개 고을 19명으로 그것도 이제 뭐 순서가 또 정신하고 뒤바뀌어서 되었는지 그 근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분명히 그는 팔송선생의 의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1903년에 이 팔송선생 문집을 그 정리를 한 구제 정재성 선생의 의도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1911년에 세워진 비는 뭐 그 이후에 한번 그 크게 홍수를 만나서 비가 유실이 됐다가 다시 세웠다 그러는데 우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비는 상당히 그 오늘날 통용되는 그러한 순서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이 없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고 앞으로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여기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질문은 상당히 이제 제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꼬집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제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 또 제 뒤에 또 발표했던 그 구진성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중간중간에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조금 독특하게 이 부분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차후에 이런 분들 쓰신 글을 우리 참고를 해가지고 박경 교수님이랑 글이라든가 우리 또 광규 교수님 글이라든가 그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 구진성 박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이 있겠습니다. 구 박사는 이 논문에서 그 우리 손병옥 교수님 발표에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서도 그 인조반정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 사인들이 겪었던 고초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본국회 멤버들과의 어떤 일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약간 더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구제 정재성이라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이 구제 선생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저 구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흡족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더 자세하게 더 밝혀주실 거라고 믿고요.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을 맡은 한국국학진흥원에 다니고 있는 박동인입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구진성 박사께서는 인조반정 이후에 동계 정원을 중심으로 남명합파가 재편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정신적 근간을 동계의 저리에서 찾았던 남명합파의 존재 양상을 고찰해 주었습니다. 남명합파 연구의 시야를 넓힌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ok고에 도움이 될까 하여 3가지 정도 질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 질의는 동계의 어떤 당대 위상에 대해서 남명합파 내에서 동계의 위상 또는 동계의 절이 정신 또는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가야 문화권의 어떤 경향성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당대 향촌 사회 내에서의 어떤 동계의 위상을 조금 더 언급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질의를 만들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중간에 보시면 이제 태계학파의 관계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 단편적인 예로 동계는 1640년에 퇴계의 고제인 월천 조목의 신도비명을 찬수를 합니다. 찬술 배경에는 동계가 예전에 월천 조목의 외손자인 김확이란 인물을 조정에 참가한 일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김확이란 분이 병자호란 직후에 동계를 찾아와서 외조부인 이제 월천의 신도비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용산본국회 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아서 당시 동계의 향촌 활동은 학파 내에서 이제 내암의 위상을 대체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태계학파와의 관계를 보면 접점을 구성하고, 태계학파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태계 고진 월천의 신도비명을 요청을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향촌의 위상이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영남 전체에 큰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이제 후기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용산 본국회가 좀 활성화되는 것에도 동계 절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동계의 위상을 안고 그렇게 결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질의는 발표자께서는 구제 정재성을 용산 본국회 재결성의 핵심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1941년 무렵에 각 가문에서 상당한 인원이 개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창, 안희, 합천 등 5 이상의 군현에서 400명이 넘는 인원이 명단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좁지 않은 지역에 또 적지 않은 인원수인데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재성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나 당대의 현실적인 네트워크망이 있었는지 연구하시면서 확인하는 게 있으시면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은 관련 자료를 보던 중에 효암 이중철이라는 분이 쓰신 용산 본국회로 서문에서 보면은 묻음이 가득 찬 시기 중구일에 양을 만들어서 여러 화초가 시드는 가운데 향기로운 국화꽃 홀로 빼어나니 그 천고의 지사들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이전의 어떤 일들과 비교해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제연들이 기쁜 마음으로 흥을 붙이고 도의로 서로 뜻을 전하며 세안을 기약할 곳이 이 용산 본국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본국회의 의미를 부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효암이 용산 본국회의 성격을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광복을 희망하는 지사들의 계회로 평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본국회는 무력이나 어떤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독립운동 단체와는 좀 다른 면모를 가지는 듯합니다. 실제로 고재의 스승으로 지금 면허 곽종석이 파리 장수 사건의 대표로 부각되는 반면에 그 문인들로 구성된 본국회는 지사들의 절의와 항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회에서 항일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분담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엉성한 글을 꼼꼼히 읽으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법국회 그 동계가 가지는 퇴계학파의 관계,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후에 그 동계 정원의 위상이 어떤 남명학파 당대 이제 내함의 그 위상을 계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퇴계학파로까지 이제 교회를 확대하는 측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앞으로 이제 보충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월천 조목과 이제 교유한 양사는 월천은 사실 이제 내함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접근하기에 아주 수월한 그런 그 집단이 되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당타가 북인 계열에서 남인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미수 호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같은 경우는 모계문의에 바로 용산 출신의 모계문의에게도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동계에게도 이제 배운 이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저런 반정 이후에 학맥이 변화해가는 양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구제가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길래 이런 다수의 개원들을 모을 수 있었나 하는 점은 우선 이제 이분은 이제 면후 이제 제자인데 면후 선생은 1896년에 이제 거창 이제 다전 서당 이런 곳에 정착을 하는데 당시에 그 경상우도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경상우도에서만 뭐 몇백 명의 제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 같은 경우는 하여튼 매일 이제 가서 찾아뵙고 어버이처럼 면호 선생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의 어떤 연결과 어떤 핵심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번에 이게 이제 용산범국회 계회가 무력투쟁 단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꼭 이렇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떤 방법론을 두고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한 흔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분 이제 면후 제자고 용산범국회 임진부 임진부의 그 후손 중에 그 거창 출신의 임유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유동이라는 분은 무력투쟁을 이제 실제로 했던 분이고 그런 거 보면 꼭 그냥 이제 건전한 그냥 무력투쟁적인 요소를 꼭 이렇게 제한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가지면 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본국회의 목적 내지는 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절의 얘기도 나왔고요, 풍류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다가 그 여헌 장영광이라는 그 인동의 그 유학자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는데 남자들은 목숨 구하기 바빠가지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여성들이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하고 하면서 절이를 피하는 걸 보면서 정신이 훨씬 부드러운 사람들이 더 굳센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들은 그냥 그렇죠. 성질이 이제 급하니까 뭐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장기성이 없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오래 버티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변치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용산 번국회도 아마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정우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구 인근에 있던 그 시해 같은 데서 무슨 뭐 피 끓는 우군 충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독립운동과 관련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뜻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